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3,500선 턱 밑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제 단 15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수의 빠른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 우리 대장주 반도체주죠. 특히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8만 전자를 회복한 뒤 빠르게 9만 전자 탈환을 위해 뛰고 있는 삼성전자. 이미 시가총액은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야말로 폭풍 매수세입니다. 네. 시가총액은 벌써 500조 원을 넘어섰고요. 이 500조 원, 우리가 얼마 만에 보는 수치였죠? 지난해 7월 31일이었죠.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외국인 매수세 덕이 컸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약 51%대입니다. 올 들어 최고치는 물론 지난해 12월 기록한 51.15%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는 연초 이후 약 60%가량 올랐고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1.44% 오른 84,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한때 외국인 지분율이 56%대까지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5월 57%대에 근접한 수치였는데 주가 역시 8만 8천 원까지 오르면서 9만 원 목전까지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물이 쏟아졌고 연말에는 지분율이 50% 아래로 주저앉은 바 있습니다. 네, 외국인 지분율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자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재개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공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제 PC용 D램 고정 거래 가격은 1월 1.35달러였지만 최근 5.70달러로 300% 넘게 급등했습니다. 5달러를 돌파할 것은 지난 2019년 2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영향의 주요 AI와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난 4월 7일 연저점을 찍은 이후에 전날까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더불어 AI 확산으로 서버 수요가 폭증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삼성전자 자체 요인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준비 중인 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곧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삼성전자 HBM3E가 승인 임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사랑을 받는 삼성전자, 이제 8만 전자를 넘어 9만 전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선 9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 외국인의 자금 유입세 이렇게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 어떨까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이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거세지만 지분율은 지난해 고점 수준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준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약 501조 원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 보유한 금액이 약 250조 원 이상입니다. 지난해 7월의 경우 외국인은 지분율을 56%대까지 늘리면서 시가총액 570조 원 중 약 320조 원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리하면 외국인은 75조 원 이상을 더 매수할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선 삼성전자 주가 눈높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최근 반도체의 겨울이 끝났다면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9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덩달아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올리면서도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변수로는 우리 시간으로 24일 발표하는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입니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집니다. 증권가에서는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을 우리 돈 약 15조 4,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도 2.78달러로 135%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것이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신부들이 자폐아 출산 이슈를 꺼려 사용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뉴욕 증시에서 타이레놀 제조 판매 업체인 캔뷰의 주가는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선 타이레놀뿐 아니라 감기약, 포비약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탈은 산업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그동안 타이레놀 임신부가 열이 났을 때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처럼 여겨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확실한 겁니까? 근데 우선은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겁나서 어떻게 먹냐며 감기약 포비아 수준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있고요. 학계에서는 정확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파라세타몰로도 불리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이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진통제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호주 식약처인 TGA의 등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임신 중 복용하는 약물의 안전성을 등급화하고 있는데요.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은 다수의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게 사용되어 온 약, 그리고 이 약물로 태아가 기형이 발생하거나 독성 작용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관찰된 바 없음에 해당하는 약물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A등급에 해당을 하고요. 미국 FDA에서도 비슷한 등급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폐지된 상태라서 비교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과거 FDA 등급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은 위험성이 비교적 적다고 분류된 B등급을 받았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도 모유 수요와 양립 가능한 약물로도 간주를 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에 FDA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지만 상관관계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제품 설명서에는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발열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유일한 일반 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미국 정부 발표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요. 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사실 이 타이레놀을 둘러싼 자폐증 이슈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간의 연구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거 학계에서도 제기가 됐던 논란입니다. 보시면 태아의 아세트아미노펜 노출이 자폐증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난해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에 발표된 세계 최대 대규모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에서 2019년에 출생한 스웨덴 어린이 248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연구에서 자폐증 유병률을 따져봤는데 임신 중에 이제 임산부가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된 경우에 1.42%라는 유병률이 있었고요.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1.33%에 불과했습니다.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유의하지 않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연구 외에도 감안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는 여성이라면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기준에서 임신 중 복용 가능한 약물은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외에는 극히 일부라는 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산부인과 학회 대변인을 담당하는 원혜성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의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의 관련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라는 답을 받았는데요. 주장에 명확한 대상이 있는 연구나 조사가 함께 있지 않아서 판단이 어렵다. 그리고 12주 이내 임신 초기에 사용하는 모든 약물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중론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타이레놀 자리를 대체할 다른 약품도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안이 되기가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진통제를 살펴보면 크게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로 나뉩니다. 임산부가 우선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할 수는 없겠죠. 비마약성 진통제는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자와 소염 진통제, 즉 엔세이드 계열 제제로 나뉘는데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렉시부프로펜, 아스피린 성분이 엔세이드 계열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엔세이드 계열은 인부에게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20주 이후에는 금기입니다.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양수가 태아의 신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양수가 부족해서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사용해도 저체중이나 선천성 기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189만 명 이상의 국내 대규모 산모, 신생아 데이터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사실상 국내 임산부들은 아파도 진통제를 참으면서 전혀 사용하지를 않거나 의사와 상담하에 아세트아미노펜 정도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체제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 임산부분들 더욱 우려가 크겠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보자면 당장 캠뷰의 주가가 급락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오리지널인 타이레놀과 동일한 제네릭을 국내에서 200종 이상 생산하고 있고요. 그만큼 제네릭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정 부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제품은 부강약품의 타세놀, 그리고 종근당의 펜잘, 한미약품의 서스펜, 코오롱제약의 트라몰 등인데요. 이번 이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가 소모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양이 많지 않은 데다 국내 아세트아미노펜 시장이 크지 않고 제네릭을 판매하는 회사는 많은 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큰 타격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나선 상황이죠. 이중처벌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엄포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수정 발의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확보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지난 6월에 나온 초안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에 과징금은 최대 1,000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대책인 만큼 법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건설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비슷한 두 법안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복이 돼요. 국토교통부도 감독 나오고 노동부도 감독 나오고 같은 사업종에 지금 이중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업계에선 이 법안들이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만을 위한 것이란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 자체가 처벌 중심의 제재에만 머물러 있고 규제와 제재 중심의 정책이 중복되어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자체가 위축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법이 시행될 경우 정부와 건설사 간 행정소송만 급증할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아기상어로 유명한 더 핑크퐁 컴퍼니가 증시 상장에 도전합니다. 대형 IPO들이 증시 반등을 계기로 상장을 추진하며 침체됐던 공모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IPO 공백은 의무 보유 확약 규제의 영향이 컸습니다. 새 제도 시행에 지난 7월에는 신고서를 낸 기업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 심리가 회복되자 대형 기업들도 상장 추진에 속속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핑크퐁 아기상어로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더 핑크퐁 컴퍼니는 오늘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IPO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총 200만 주를 공모해 이르면 연내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할 계획입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5,400억 원 수준, 수요 예측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974억 원, 영업이익은 1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콘텐츠 사업이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며 캐릭터 사업이 30%, 라이선싱 사업이 1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데 콘텐츠와 캐릭터 사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IP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공모 자금은 IP 제작 프로세스 고도화, 프리미엄 애니메이션 제작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IPO를 준비 중으로 하반기 공모 시장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대형 IPO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위축됐던 공모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성장성이 분명한 기업들이 증시에 도전하면서 투자 심리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각 기업이 투자자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느냐가 흥행성패를 가릴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IPO 시장이 증시 화랑을 타고 회복될지 여부가 하반기 증시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활기를 잃은 도시, 노인과 바다로 일컬어지던 부산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해양수도로의 도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항만과 물류의 도시 부산에 대전환기를 이끌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방서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1극 체제로 인한 지역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부산을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일극주의가 그동안 너무 심해서 청년들 유출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죠. 지금은 5천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부산을 새로운 해양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 서울에 이어서 그야말로 성장 거점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22배 정도 늘었고 청년 고용률도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의무가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 이전 등이 국정과제로 떠오른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적기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청사 이전만으로는 도시의 미래 비전을 뒷받침하긴 한계가 있다며 경제적, 행정적, 사법적 기능들이 결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행정기관이 오는 것만 갖고는 상징성은 같지만 실질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HMM과 같은 해운 물류기업 본사 이전들이 이루어지고 해양 공공기관들도 여기에 결집을 하고 해사법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양 관련 여러 가지 사법적 서비스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 그 완성된 해양 허브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죠. 무엇보다도 공항과 같은 필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기본 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여파가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국가적 사업인 만큼 순조로운 추진을 낙관했습니다. 항공물류의 98%를 지금 인천공항이 맡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 그런 이 허브공항 하나로 버티는 나라가 없어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두바이처럼 부산을 만들려고 하면 공항이 필수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다 해온 거기 때문에 예산도 나와 있고 시공사 선정에서 약간의 애로가 있어갖고 몇 달 늦어지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북항 재개발 등 핵심 국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부산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KT&G가 북유럽 니코틴 파우치 업체를 인수합니다.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대형 M&A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우 기자, KT&G가 어떤 업체를 얼마에 사들이기로 한 겁니까?
네, KT엔진은 북유럽 니코틴 파우치 업체 ASF를 인수한다고 조금 전 공시했습니다. 미국 1위 담배 업체 알트리아와 지분 100%를 공동 인수합니다. 이를 위해 KT엔진은 알트리아와 특수 목적법인 SPC를 설립합니다. 지분율은 KT엔진과 알트리아가 각각 51대 49입니다. 인수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2,624억 원입니다. KT엔진은 고성장 중인 니코틴 파우치 시장에 진입해 4세대 담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습니다. KT엔진가 인수합병에 나서는 것은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 제조사를 인수한 이후 14년 만입니다. 니코틴 파우치는 비연소 담배의 일종입니다. 담배 식물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잇몸에 붙여서 혈류로 흡수시키는 이른바 씹는 담배로 알려집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이번 인수로 글로벌 비관련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KT엔진가 글로벌 1위 담배 업체 필립 모리스를 벤치마킹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2022년 니코틴 파우치 진 브랜드를 보유한 스웨디시 매치를 약 22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기존 담배 유통망을 기반으로 진을 안착시켜 현재 미국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그랜드뷰 리서치는 현재 54억 달러 수준인 미국 니코틴 파우치 시장이 2030년 197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수 대금이 2,600억 원을 웃돕니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네, KT엔진은 지난해부터 호텔, 오피스 등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중구 코티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KT엔진 을지로 타워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T엔진의 전사적인 현금 확보 노력입니다. 향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자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3월 방경만 사장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모던 프로덕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글로벌 M&A, 신규 제품 개발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던 상황입니다. 기존 사업도 호조입니다. KT엔진의 상반기 매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KT엔진은 니코틴 파우치 신사업과 동시에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서 KT엔진은 2027년까지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총 3조 7천억 원 규모 주주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KT엔진은 올해 연간 주당 배당금을 최소 6천 원으로 상향 설정합니다. 또 부동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24일부터 2,6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